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 어떤 혐의를 받는 건지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김문기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1차장이었던 개발 1차장이었던 김문기 차장에 대해서 인터뷰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개발 방식, 그러니까 위법적인 개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 국토부에 그런 강요가 있었다. 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그 부분도 허위 사실이라고 검찰에서는 판단하고 기소를 네. 한 것입니다. 일단은 출석 시간이 당초는 10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요구로 10시 40분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례적인 부분인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고요. 재판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어떤 출석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김문기 백현동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기억했습니다만 이런 사람의 기억, 누군가를 몰랐다라고 하는 그 기억조차도 허위사실로 단죄할 수 있는지, 또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백현동에 대한 종상향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을 받아서 했다라고 했는데 네. 압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자신에 대한 감정적인 거거든요.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기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법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게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작년 9월에 기소가 된 뒤에 지금 첫 공판인 건데, 기소가 지금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래로 따지면 선거법 위반은 기소하면 6개월 내에 선고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근데 이제 워낙 기록이 방대하다는 점,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워낙 기록이 방대해서 당사자들이 기록을 복사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검찰이 당초에는 기록 복사에 좀 협조를 안 했던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증인만 한 50명이라고 해요. 증인 50명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에 대한 또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증거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절차가 있거든요. 이 증거는 객관적인 사실과 무관하거나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기 때문에 증거로 불채택돼야 된다거나, 또는 이건 채택되더라도 동의하지 않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네. 이 공판 준비기일만 해도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재판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열렸던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은 다른 재판에 비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는 이제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야 되고요. 2심, 3심도 각 3개월 안에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빨리 끝내라고 하는 취지는 1년 안에 보궐선거를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원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하게 당선된 당선인이 당선인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헌법기관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인 상황을 빨리 해소하는 게 각 이제 사법부의 역할이다, 이런 취지인데, 근데 그게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만 하더라도 예. 원래는 이제 바로 기소를 선거 끝나고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1년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이 선거사범은 고소가 들어와도 수사를 안 합니다. 선거가 끝나야 그때 비로소 수사를 하고, 개별 네. 사건 끝나고 또 대검에 올려가지고 각 이제 사건마다 경중을 따져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면 벌써 그때 몇 개월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4월이나 있을 그런 보궐선거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통상은 이제 관례적으로는 2년 뒤에 보궐선거에 해당 이제 사건의 결과가 반영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관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의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찌 보면 최고 쟁점이잖아요. 예. 네. 이 공직선거법의 결과에 따라서. 네. 그런데 원래라고 하면 이제 올해 보궐선거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1년 만에 보궐선거 하는 경우가 거의
이 정치 현실에서는 예. 없고 그 다음에 아마 내년에 이제 총선 시즌에 지금 피선거권이 있냐 없냐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재판을 하기까지 6개월 가까이 소요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이제 50명 이렇게 되면 증인 신문을 마치는데도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검사 쪽에서도 증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변호인 쪽에서도 그런 증인에 대해서 탄핵 증언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사람당 한 2시간, 3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50명으로 따지자면 뭐 한 1년 가까이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는 한 2년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다만 이게 좀 정치 실험 같은 거예요.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 이제까지 기소한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이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출생지를 허위로 한다거나 직업을 허위로 한다거나 신분을 허위로 한다거나 경력을 허위로 했을 때 이런 행위 등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하는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이걸 가지고 기소한 경우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보여져서 허위 사실 공표죄가 아니라 허위 기억 공표죄가 아닌가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들은 잠시 뒤에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하는 데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6개월 뭐 그런 기간들 그런 것들은 강제성은 없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예.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강제성 없이 훈시 규정처럼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재판들이 거의 대부분 1년에서 한 2년 정도에 끝나야지 형이 끝나고 있거든요. 맞춰지고 있어서 사실상 뭐 형해화됐다고 보여지면 되고요. 과거와 달리 최근에 재판이 너무 많이 지연됐고 또 코로나 이후에 재판이 너무 많이 지연되면서 이런 재판 지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원 변호사님 1심 선고는 언제쯤 내려지게 될까요? 저는 사실은 좀 그 변호사님하고 생각은 좀 다른데 그래요? 지금 이제 준비 절차를 오래 했고 그리고 50명의 증인 신문하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이게 알았다 몰랐다의 문제나 아니면 뭐 국토부에 강요가 있었냐 없었냐의 그 사실관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50명이나 나온 거는 이 사실관계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대선 후보였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제 철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그런 알았냐 몰랐냐를 따지거나 강요 여부를 따지는 그 관계자들의 진술을 아주 폭넓게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증인들이 많아진 거고 그 증인들을 어쨌든 피고인 입장에 있는 이재명 대표는 다 이제 뭐 탄핵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 증인신문 조서들을. 그래서 그 신문 조서를 탄핵하다 보니까 증인들을 다 불러내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 쟁점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 증인 신문의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2주마다 지금 그 기일이 잡힐 예정인 것 같아요. 벌써 잡혀 있는 것도 2주 정도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신문하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한 7, 8월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매번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매번 참석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검찰의 소환 조사하고는 좀 다른 게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발부받는 건 법원 판사의 말을 결정을 얻어내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통제하는 소환 기일이라는 거는 법원의 어찌 보면 체포영장, 구속영장하고 같은 겁니다. 그거를 이제 계속 그 알려주고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 뭐 그날 안 나온다, 네. 뭐 안 나온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이제 그 법원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봐서 구인장을 예.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정도 이제 불출석을 하게 되면 골석 재판도 가능하고요. 네.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좀 쟁점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벌써 두 분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하나씩 좀 따져보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처음 본다라고 말씀하셨고 굉장히 좀 단순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두 분의 의견을 좀 각각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 사건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신의 부인의 내곡동 땅이 서울시에서 보상을 받는데 측량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측량하러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억 앞에서는 겸허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인이 땅을 상대로 보상을 받아? 근데 서울시장이 거기를 가? 부정한 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부정적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억에는 겸허해지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 정치적인 메시지를 제시하면서도 기억은 겸허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 갔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갔을 가능성은 높지만 기억 부분이기 때문에 기소를 못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라고 하지만 네. 그 몰랐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김문기 씨랑 해외 출장을 갔을 때는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어떤 김문기 씨의 사망 소식이 들렸을 때 김문기 사망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것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기억을 못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못했다는 것만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만약에 기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할 수 있고 특히 TV 토론 같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까지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보통 이제 정치인이 그 어떤 본인한테 들어오는 네거티브를 대응하는 방식이 부인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게 있고 그 사실을 기억 못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정치판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빠져나가려고 이제 장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러면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게 맞춰가지고 사실은 언론도 그 바람을 몰아간다.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 예를 드셨는데 오세훈 해석의 시장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죠. 예,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그 워딩을 하는 바람에 그 생태탕이든 뭐 측량이든 이런 많은 것들이 약간 좀 마녀사냥 당하듯이 당한 명분을 줘버렸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게 아니라 몰랐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하면 그 몰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났다라고 한 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똑같이 오세훈 시장처럼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앞에서 겸손하겠다. 이런 정확한 워딩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몰랐다라는 데 방점을 찍어가지고 진행을 하셨고 그게 이제 지금 핵심적인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억을 처벌한다.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면 몰랐다라고도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면 네. 오히려 그거는 좀 간단한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거와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좀 우리 변호사님이 좀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그때 당시에 기억을 못했다. 성남시장 시절에. 그리고 그 사람인지 인지를 못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국민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인은 발언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표적을 정해서 선택된 자만 기소되고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까지도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해서 유죄 판단을 받게 한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제약되고 과거에 우리 정치적 거물들이 어떤 정치적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수사를 갖다가 기소해버리면 정치적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심의 의사는 존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존경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난했던 기사와 언론 보도 자료를 모두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는데 존경한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라고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까지도 검찰이 기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쉽게 정적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고 김문기 처장을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알았을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게 사실 그 사진이지 않습니까? 연수 갔을 때 골프 사진. 그리고 뭐 작년 이맘때 아들이 뭐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증거로서의 가치 어느 정도 있겠다고 봅니까? 가치가 없을 수는 없죠. 가치는 네.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출장해서 호주에서 같이 골프를 쳤어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뭐야?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골프 사진이 다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남시장 때 기억을 못했는데 내가 골프를 쳤었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골프 쳤으니까 기억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골프를 치러 갔어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었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도덕적으로 비난한다 이런 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한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423억의 국고를 환수하게 한다?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해명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요라는 부분, 협박이라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입증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아니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협박이라는 거 우리가 입증 관련해서 협박죄라는 게 있죠. 협박죄라는 게 구성 요건으로 명확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뭐 상해라든지 뭐 재산적인 이익을 침해한다라든지 뭐 예. 이런 게 협박죄를 구성한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뭐냐 따져보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협박과 관련한 이제 죄를 기소하기도 하고 뭐 불기소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협박이다, 강요다, 뭐 공갈이다, 뭐 강박이다 이런 그 법률적인 개념들은 이미 그 재판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뭐 수십 년간 그 유형이 정리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또 변호인이에요. 변호사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쓰는 법률적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누구보다도 알 수 있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강요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기존에 그러면 국토부가 도대체 뭘 협박을 했는지 뭘 강요를 했는지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하고 반론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검찰 수사 관계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고 본인이 네. 얼마나 소명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분을 기소를 하고 허위 사실로 엮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뭐 많이 다툼을 하시겠지만 예. 이게 법률적으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전혀 뭐 그게 증거 자체를 통해 가지고 진술 자체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문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 국토부도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뭐 이재명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뭐 협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공문으로 뭘 보냈는데 그게 왜 협박이냐.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는 건데 예. 그러면 그 공문의 내용을 해석하면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협박이 있었는지 강요가 있었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드러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너무 쉽게 유죄 같고 너무 쉬운 사건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은 생각이 갈려요. 그건 뭐냐면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한 지금 죄의 명확성 원칙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는 출생지, 신분, 경력, 학력, 행위 등을 허위로 공표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근데 제가 한국식품연구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용도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이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협박이나 압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저의 감정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용도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은 세종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8차례 이상 유찰이 된 거예요. 8차례 유찰되니까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되겠고 매각은 안 되니까 대금은 받을 수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전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여러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아니 국토부에서 어떤 직원이 이거 성남시에서 안 해주면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듣지는 않았겠지만 하위 직원이 위로 보고해서 그래 직무유기로 고소한다는 말까지 했다는 거야?
라고 하는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잘 진술을 하고 또 과거에 그런 신문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신문 기사가 나왔던 과정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자회견까지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 기자회견 내용들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무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말씀드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해서 공판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모두 허위 사실이다라고 뭐 유죄로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은? 유죄로 판단이 되면 사실은 이제 100만 원 이상 그 판결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직도 박탈이 되고요. 그리고 그 5년 동안에는 그 다시 출마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선거권 박탈 문제나 공직 출마가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대선 관련이지 않습니까? 예. 대선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정당의 보조금으로 지급한 예. 400억 정도의 돈도 예. 그게 환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재정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또 그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진도든 모든 게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말씀해 주셨지만 금액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개인 그리고 당 모두에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상황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두 개 다 유죄가 나온다면 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는 430억 정도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이 파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당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이고 원영섭 변호사님의 말씀과 달리 굉장히 정당의 존립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재판의 기간은 굉장히 길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면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신의 부인은 주가 조작 시기에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고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받고 한 개의 계좌만 이용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가 조작 시기에 그 계좌가 이용됐고 5개 계좌가 이용됐고 한 10억 정도 수익을 봤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거든요. 명확하게. 근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법원의 재판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마치 정치 실험을 하듯이 기업까지도 기소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저는 검찰이 정치 검찰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죄의 적용이 이제 앞으로 뭐 정치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후보나 아니면 후보의 관련자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발생했던 그 허위사실도 본인한테 들어오는 아주 핵심적인 네거티브 공격, 한마디로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이런 문제를 빠져나가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허위사실이 된 거고 그러면 그 비리가 있느냐? 그 비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관계들을 부인하느라 어찌 보면 이런 허위사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는 꽤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정치가 발전할수록 허위사실을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조금 더 관대하게 처리했던 그 옛날에 이제 그런 재판들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정치가 추세가 바뀌고 추세가 있다는 더 엄하게 보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자기의 그런 어찌 보면 허위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빠져나간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정치 발전하고도 전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 바꾸기 한 거는 백과사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말 바꾼 수준 가지고는 지금 다 기소하지 않고 예. 그냥 다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소를 하는 거지. 그거를 이재명 대표 말 바꾸는 그런 어그로를 뭐 크게 만들 수 있는 분인데 그거를 뭐 달리 비교할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도 이제 친해용 강제 입원 이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변호인이 이제 2명뿐이더라고요. 이 과거의 어떤 자신의 판례가 이런 보통 사건을 다시 맡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재판을 다시 맡게 됐을 때 좀 어떻게 도움이 좀 된다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대법원 판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예. 무죄 판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TV 토론 나갔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 생각과 달리 말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긴장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허위사실 공표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었고 또 당신 친형 강제 입원시켰죠? 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형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강제 진단을 받게 한 건데 원래 정신병에 대한 진단은 강제 진단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신 관여했지라고 했을 때 아니 제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답변의 태도는 불법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질문하고 질문 답변을 끊다 보니까 아 제가 그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관여한 적이 있는데 왜 관여한 적이 없냐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이 만약에 저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기소를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의 문제인데 너무 즉흥적으로 답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TV 토론에 있어서 제대로 발언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방어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죄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비슷한 사건에서 무혐의 판결이 났고요. 또 최근에 어떤 선거법 관련해서도 대부분 다 아예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법에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첫 번째 출석을 했고요. 다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그 다다음 주 금요일 2주 간격으로 두 번의 출석이 앞으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쭉 하는데 사실 가장 최근에 얘기 계속 됐었고 국회로까지 넘어갔었던 내용은 이게 아니라 이제 미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지 않습니까? 이것뿐 아니라 성남 FC 그리고 그 외 정자동이라든지 몇몇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언제 할 거라고 보고 계세요? 기소는 이제 뭐 사실은 사정 정국을 올해까지 끌고 가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아마 뭐 많은 사건들을 다 종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기소 시점이나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진행이나 처리도 훨씬 빨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좀 한 가지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판례 관련해서 예. 그러면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게 그러면 무죄냐 그거를 이제 좀 그 보완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판례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그 질문자가 적대적인 질문자일 때 그거를 이제 그 TV 토론회죠 이게. 그 김영환 그 네. 경북도지사 후보가 막 상대한테 그런 어떤 압박성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압박성 질문을 던질 때 그냥 이렇게 나온 이야기를 그거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에 적극적인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김문기를 오늘... 모른다라고 한 이거는 그 SBS 그 관련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그 언론 인터뷰예요. 근데 네. 언론 예. 인터뷰는 어떻게 하냐면 대선 후보가 미리 질문지를 다 줍니다. 보통은 질문지 주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미리 그 캠프에서 상의를 해서 본인이 어떤 그 이런 말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 준비된 답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쪽에서도 예상치 못한 공격적인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가 있으면 그 협의를 따라가야 주는 게 통상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이런 이제 뭐 무제한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나온 거하고는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례가 이 지금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이 사건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에 대해서 검찰도 뭐 여러 가지 수사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속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뭐 어떤 사건부터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마 좀 쌍방울 사건으로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태예요. 왜냐하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 아무런 기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예. 이 변호사비 대납은 허위 의혹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지고요. 북한과 관련한 뇌물죄, 3자 뇌물죄 부분인데 이것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나 아니면 북한이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김성태 진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아직까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 같고요. 따라서 쌍방울 관련해서는 아직 구속영장을 청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예. 다만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자동 같은 경우는 아직 사건이 아직 수사 자체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예.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을 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만약에 이 대장동 성남FC 관련해서 뭐 불구속 기소한다 하면 뭐 빠르게 되면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재판은 언제 뭐 만약 그렇게 기소가 된다면 첫 재판 언제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2월이 인사철이에요. 법원 인사철. 그러니까 이게 지금 6개월 그 김문기 씨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6개월 동안 끌었던 것도 그게 법원 인사철과 관련한 어떤 법원의 그 재판부의 변동이나 이런 게 좀 고려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3월에는 이제 새로운 재판부가 다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넘어가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1년간은. 그 집중 심리를 해가지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를 특별히 법원이 그 시간을 끌어서 뭐 그렇게 할 실력도 없고 그냥 빨리빨리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아. 예. 그럼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 재판은 다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그 재판부가 직권으로 병합 심리를 할 수 있거든요. 결정을 예.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는 그런 이제 하나로 몰아서 재판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소환 기일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 피고인 입장에서는 병합 심리를 요청을 할 텐데 네. 재판부가 뭐 관련성을 보고 적절히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수사의 정도도 있는데 예. 사건에 대한 그 수사의 중요성 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백현동이나 정자동은 대장동과 비슷한 그런 지역형 토착 비리 사건이고 쌍방울은 이제 그 대북 송금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훨씬 더 어찌 보면 성격이나 사이즈가 더 큰 중한 사건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김성태 그 일당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자료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진척 상황을 메인으로 해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아마 그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님 뭐 정치적인 부분 조금 제외하고 법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이런 수사들 어떤 부분 좀 쟁점적으로 봐야 하는 거겠습니까? 일단 뭐 수사 속도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성남 FC 사건과 성남 지원에서 하는 성남 FC 사건과 중앙지법에 있는 대장동 사건 합쳐서 하고 싶을 거예요. 예. 근데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별도로 하길 원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여러 번 소환되는 과정들이 언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4개월 전에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기소가 이미 됐는데 지금까지 기록 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아마 기록 복사를 안 해준 것 같고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워낙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도 워낙 많고 그래서 1년 이상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요. 성남 FC 사건은 아마도 검찰이 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대기업들과 관련한 사건이잖아요. 뭐 차병원, 현대백화점,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검찰이.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 있어 하기 때문에 이 성남지원의 수사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재판이 앞으로 있을 어떤 수사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오늘 재판하고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공직선거법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 내용 자체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근데 김문기 씨가 이제 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은 예.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기업과 관련한 것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이게 허위 사실이냐 이 부분 법리적 쟁점이기 때문에 네.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김문기 씨는 참고인이었어요. 김문기 씨가 공동 피의자였거나 공동 피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참고인 진술한 상태에서 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뭐 대장동 사건과 큰 연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별개의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 드릴게요.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는지 여부가 향후에 어떤 수사에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단순히 김문기 씨를 알았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경위라는 모든 이제 사실관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 증언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대장동 사건, 그 토착비리 사건들이 다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증언으로 진술된 거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사건에서도 그런 법원 증언으로서 그 다른 사건의 법원의 증언으로서의 신빙성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위원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